안녕하세요. 오늘은 5주차로 가네요. 오늘 5주차로 가는데 오늘이 70일만 남았을 거예요. 70일 시기나 남았어요. 엄청 많이 남았어요. 엄청 많이 남았으니까 아직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오늘부터 해서 하루에 한 문제씩만 맞춰도, 과목별로 한 문제씩 맞춰도 만점을 맞고도 남아요. 하루에 한 문제만 잡으면 된다니까요. 근데 너무 욕심을 부리더라고요. 하루에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오늘 하루에 세법 한 문제만 딱 내가 이거 완벽하게 맞출란다. 그리고 내일 또 세법 완벽하게. 이게 과목별로 6과목을 하루에 딱 한 문제씩만 완벽하게 해결해 버리시면 40일이면 모든 게 만점이 나와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하루에 40개를 다 풀고 이 내용을 다 맞추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다 하기 힘들면 60점을 맞으면 돼요. 60점이면 우리 24개든가요? 그럼 24일만 공부하면 돼요.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부터 하면, 마무리 잘하면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오늘은 이제 재산세 중에 재산세 납세 의무자부터 한번 가보죠. 106페이지 보시면 돼요. 통합이론서는 106페이지요. 이제 납세 의무자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납세 의무자 바로 옆에 기출 해차를 한번 봐보세요. 기출 문제가 얼마나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는가. 그리고 최근에도 31회, 32회, 34회, 35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이 납세 의무자만 딱 한 문제 잡아버리면, 재산세 한 문제 잡으면 16개 중에 하나를 그냥 맞춘 거예요, 오늘.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생각하세요. 이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세금을 낼 것인가. 그럼 이제 주로 취득세부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다 해서 납세 의무자가 지방세에서 2개, 국세에서 2개,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럼 지방세는 취득세하고 재산세, 그다음에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이렇게 나와.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재산세 하나를 잡을 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잡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할 게, 납세 세금을 누가 내냐 물어보면 누군가가 뭔가 이렇게 손에 들고 있을 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들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리는데, 그럼 보유를 날짜 하나만 딱 지정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로? 6월 1일. 그럼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제. 6월 1일 현재, 그러면 이제 요 날짜가 시험에서 제일 많이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제 이 날짜를 작년에는 1차 부동산 학개론에서 6월 1일 지문을 하나 출제했고, 종합부동산세에서 이 날짜를 가지고 분석하는 걸 출제해서 2개를 출제했어요. 이 날짜만 가지고 물어보는 게 2줄이었어요. 그럼 6월 1일 현재 뭐 한 사람에게, 누구에게 재산세를 물려요? 그럼 누구에게? 소유한 자. 자, 소유한 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중에 실제 소유한 사람에게 물리겠는가요? 서류상 소유한 사람에게 물리겠는가요? 실제. 그럼 됐죠? 여기까지 해결했어요. 자, 끝났어요, 이제. 그럼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6월 1일 날 실제 가진 사람에게 물리는데, 사실 판단하고 공부상 판단 두 개가 동시에 충돌이 되면 누구에게 일단 물리는 게 맞는 거고, 사실. 근데 사실 확인이 안 되면 공부사. 흐름만 딱 잡아놓으면 문제 풀 때, 실제 주인인데 모르겠으면 공부상으로 가는구나 하고 따지면 돼, 이제. 자, 그럼 일반적인 가보죠. 일반적인 경우는 6월 1일 날 사실상 소유자에게 이렇게 물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시험에 많이 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내요. 그럼 이제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내는 거예요. 날짜 관계로요. 이 날짜 관계를 해가지고 문제를 물어보는데, 저 내용을 오늘 제가 이제 아침마다 어느 기관에서 제공하는 하루에 퀴즈 하나씩을 풀면 그 1원인가 2원 주는 게 있어요. 거기 가서 제가 금융기관에서 문제를 풀어보는데, 오늘 그쪽에가 요게 나왔더라고요. 요게 6월 2일 날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인가? 이걸 놨더라고요. 그럼 이제 저는 금방 알겠죠. 그래서 5월 25일 날 양도 양수가 되더라도 여기를 이렇게 얼른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럼 6월 1일 날 소유자는 이미 소유자가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 왜 안 바뀌어요? 5월 25일 날 양도 양수가 됐으니까 6월 1일 날 바뀌어버렸죠, 주인이. 그럼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는가? 양수인. 그렇죠. 그래서 양수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럼 이제 6월 25일 날 양도 양수 되더라도 이걸 얼른 또 생각하는 거예요. 6월 1일 날 주인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이걸 안 바뀌었으니까 양도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원칙으로 딱 갖다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날짜가 나왔을 때는 5월 25일 그러면 그날로 생각하면 안 돼요. 5월 25일 날 소유권이 움직였을 때는 6월 1일 날 주인이 누군가를 얼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6월 1일 날 새로운 사람이네? 그럼 새로운 사람, 이 사람이 주인이네? 그다음에 6월 25일 날 양도 양수돼서 6월 1일 날 소유권이 안 바뀌었으니까 옛날 주인이네? 그러면 6월 1일 날 소유자가 바뀌면 이제 난감하는 거예요. 6월 1일 날 소유자가 바뀌면 오전에는 양도인 그 잔금을 치르고 난 다음에는 양수인. 그러면 하루에 두 사람이 동시에 있으면 서로 싸워. 그러니까 정부는 법에서 싸우지 말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경우는 양수인. 지금까지 5월 25일 날 4번을 출제했었어요. 이걸 4번을 출제한 다음에 6월 25일 날 2번을, 최근에 2번을 6월 25일, 6월 29일로 출제했어요.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시험에서 아직까지 출제를 하지 않고 남은 것은 어디만 남았냐면 여기만 남았어요. 요것만. 6월 1일 날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여기는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내고 있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낼 수 있는 거 딱 하나 6월 1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지금까지 아직 안 나왔던 질문은. 그럼 이제 이 세 개를 가지고 5월 25일, 6월 25일, 6월 1일 세 개 날짜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주택을 지금 A라는 주택과 B라는 주택과 C라는 주택 세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 이 중에 A주택과 B주택을 6월 29일 날 매매를 했어요. 자, 이번 연도 6월 29일 날 매매했을 때 이번 연도에 나는 주택 몇 개 가진 사람으로 보고 재산세 물어야 된가요? 한 개다, 세 개다? 세 개. 왜? 그렇죠. 6월 1일 시점으로 판단하니까 6월 1일 날 안 팔았으니까 6월 29일 날 팔았지 6월 1일 날은 이 세 개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 개로 보고 재산세를 계산하고 세 개로 보고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셔야 돼요. 이제 작년 시험 문제를 이렇게 사례로 냈어요. 그럼 올해도 이런 사례 형태로 내 가지고 문제를 만들면 그러면 6월 1일 날 이걸 A, B를 6월 1일 날 매매를 했을 때는 몇 개로 보고 해석하고 이거 팔아먹었으니까 A, B를 누군가에게 팔았으니까 이걸 팔아버렸으니까 나는 이제 이번 연도에 몇 개? 한 개로 본다. 그럼 이번 연도 한 개로 보니까 1세대 1주택 특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1세대 1주택자니까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요건만 맞으면 또 가능하겠죠. 이런 조건들을 계속 사례 형태로 쭉 연결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이 날짜 관계를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제 두 번째로 가보죠. 공유재산이네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다. 그럼 이제 문제 풀 때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중에 세금은 누가 내요? 하고 물어보면 그중에 지분이 큰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해야 된가요? 각자 그래야 된가? 그렇죠. 각자 내야 돼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는 각자 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각자가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5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50%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세금 계산은 지분대로 쪼개서 계산하는가요? 전체로 계산하는가? 그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총세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총세금을 계산한다는 이야기는 갑 50%, 을 50% 있는데 50%를 나누라는 이야기인가? 전체로 먼저 계산하라는 이야기인가?
전체. 그럼 총 과세 표준을 총액으로 계산해 가지고 총 세금을 계산해 가지고 이제는 지분율로 안분을 해. 나눠. 지분율로 나눠 가지고 세금은 누구에게 물리는 거고? 각자에게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각자란 이름을 쓸 때 실제 시험에서는 각자란 이름을 안 쓰고 누구라고 쓰냐면 그대로 이름 읽으면 돼. 지분대로 나눴으니까 지분권자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 지분권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지분이 없으면 나눌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자, 지분이 없으면 사실 확인이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되죠. 사실 확인이 안 되니까 서류상을 찾아보니까 서류상에도 지분이 없죠. 그 서류상에 사람 이름은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는가? 들어있죠. 그럼 사람 쪽수로 나눠버린 거예요. 지분이 없으면 그 사람 수로 나눠버린 거예요. 그게요.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뭐한 것으로 본다? 균등한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사람 수로 나눠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세무 공무원이 일일이 지분을 찾아가지고 물린다는 이야기인가? 사람 수로 나눠버리라는 이야기인가? 사람 수로 그냥 나눠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세 번째로 가보죠. 이제 세 번째는 주택의 건물과 부수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 자, 이제 주택이라는 개념을 잘 생각하세요. 우리 주택이라는 것은 건물하고 토지를 묶어서 하나로 보는가요? 건물 따로 토지 따로로 보는가? 묶어서. 자, 이게 주택이면 이 건물분하고 밑에 있는 땅하고를 두 개를 더해. 자, 더해가지고 총 세금을 계산해요. 그럼 소유자가 다를지라도 세금을 계산할 때는 전체 세금을 계산해야 되니까 건물 가액과 토지 가액을 뭐하여? 합하여. 자, 그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건물 가격과 토지 가격을 합해서 총 가액으로 계산해가지고 건물과 토지로 안분해가지고 누구에게 고지서를 보내라는 이야기인가? 여기도 각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각자라는 이야기는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기 때문에 이때는 지분권자라고 쓰지 않고 그 건물 소유자, 땅 소유자. 그래서 그 소유자라고 쓰는 거예요. 여기는 그 소유자란 말이 건물 주인하고 땅 주인에게 나눠주는데, 그럼 이제 문제에서 이제 물어볼 때는 그러면 나눌 때 어떻게 나눠야 돼요? 이걸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세금을 계산할 때는 건물 가격과 토지 가격을 더해서 계산했으니까 나눠줄 때도 무엇 비율로 나누면 되겠는가? 가액 비율로 나누면 돼. 그런데 문제 낼 때는 여기서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는데 이 시가 표준액을 이 부분을 면적 비율이라고 바꿔놔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면적 비율로 나누면 땅 가진 사람이 세금을 훨씬 많이 내겠죠. 면적이 넓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불공평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건물 가격하고 땅 가격 비율로 나누면 불공평하겠는가? 가격 비율인가? 합당하겠는가? 합당하겠죠. 그래서 정부는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서 문제를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가지고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수탁자 명의로, 그럼 이제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그러면 서류상에 등기부상에는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수탁자, 그러면 실제 주인하고 공부상 주인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죠. 다르면 누구를 원칙으로 해라? 사실상 소유자. 그럼 사실 소유자는 누가 되고? 위탁자. 자, 위탁자네요. 근데 정부가 위탁자가 실제 주인이라는 걸 모를 수도 있겠죠. 모를 수도 있으니까 누구에게 네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신고해라 그러겠는가? 수탁자에게. 자, 그럼 이제 수탁자에게 작년 시험 문제로 이게 수탁자는 내가 이 물건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남의 걸 내 앞으로 가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하고 내가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안에 신고해야 되고, 이게 작년 시험 문제라니까요. 신고는 무조건 여기서 재산세에서 신고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이에요. 15일. 자, 그럼 이제 왼쪽에 한번 보세요.
왠지 보면 이제 신탁재산의 수탁자, 물적 납세의무하고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납세의무.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수탁자가 들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이제 위탁자가 세금을 안 내면 수탁자 너 들고 있는 물건도 뺏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뿐이고, 실제로 이제 소유권을 이거 신고할 때는 그게 이제 그 양가로 5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기역, 니은, 가로에 보면 신고 뒤에 뭐라고 써놓은 게 있죠. 신고일로,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그랬는가? 15일 안에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도 수탁자가 15일 안에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 위탁자 물건이에요 하고 말해주면 정부는 누구에게 물린다? 위탁자에게 물린다. 자, 그럼 이제 신탁재산의 물적 납세의무 시험에 작년 시험은 여기를 출제했어요. 자, 1번을 출제했어요. 그럼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 건물을 제가 주인이라고 예를 들어봐. 그럼 이 건물 주인이 전데 내가 이 건물을 누군가에게 맡겨놨다. 그러면 저는 위탁자, 이걸 보관하는 사람은 수탁자. 그러면 수탁자가 세금을 체납하면 그걸 뺏어가겠는가요? 위탁자가 체납하면 뺏어가겠는가? 그렇죠. 그런데 작년 우리 시험에 여기를 수탁자라고 써놨다는 이야기예요. 수탁자가 세금을 안 냈어. 수탁자가 세금을 안 냈으면 수탁자가 들고 있는 신탁 재산을, 수탁자 물건도 아니니까 정부가 뺏어가겠는가? 못 뺏어가겠는가? 못 뺏어가죠. 자기 것도 아니, 수탁자 것도 아닌데 남의 걸 들고 있는데 어떻게 뺏어가요?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옆집에 물건을 들고 있어. 근데 내가 세금 안 냈다고 옆집 물건을 세무서 직원이 뺏어가려고 하면 이건 내 거 아니에요, 옆집 거예요 하고 말하면 되죠. 안 뺏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작년 여기를 수탁자라고 턱 써놓은 거예요. 우리 시험에 그렇게 써놨어요. 수탁자가 체납을 했어. 그럼 수탁자가 체납했으면 수탁자가 들고 있는 신탁 재산까지 정부는 뺏어간다, 못 뺏어간다? 못 뺏어가죠. 자, 그러면 이제 위탁자가 체납했다고 생각해봐. 위탁자가 체납해서 위탁자 집에 가서 재산을 뒤질 거, 뺏어갈 걸 다 뒤져봐도 없네. 위탁자 집에 뺏어갈 물건이 하나도 없으니까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맡겨놓은 물건은 정부가 뺏어가겠는가, 못 뺏어가겠는가? 뺏어가요. 그거는 왜? 수탁자가 들고 있지만 원래 주인은 누구니까? 위탁자니까. 그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탁자가 체납하고 체납 처분을 하여도, 이 말은 뭔 뜻이냐면, 체납 처분을 했다는 이야기는 위탁자의 재산을 털어도 없으니까, 부족하니까요. 미치지 못할 때,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걷어갈 금액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수탁자는, 그러면 체납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했다고, 누구의 재산을 털어도, 위탁자 재산을 털어도 부족하니까 누가 들고 있는 것까지 뺏어갈 수 있다. 수탁자. 그렇죠. 수탁자가 들고 있는 그 신탁 재산은 원래 수탁자 물건이 아니라 누구 물건이니까? 위탁자 물건이니까 그걸로 뺏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여기를 수탁자가 체납을 해서, 수탁자의 다른 재산을 털어도 부족하니까 수탁자가 들고 있는 그 신탁 재산도 뺏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문제를 더 써놓은 거예요. 이건 상식. 남의 걸 내가 들고 있는데 세무서 직원이니까 그걸 뺏어가려고 하면 그냥 가져가세요. 그런가? 내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된가? 내 거 아니에요. 이래야 돼요. 좀 여기까지 해결했어요. 자, 그럼 작년 시험은 여기를 냈어. 그럼 이제 올해 시험은 이제 두 번째로 가보죠. 그럼 정부가 수탁자에게, 야, 너 들고 있는 거 내놓으라고. 너 들고 있는 거 아니라 위탁자 물건이니까 내놓으라고. 그래서 수탁자가 알았어요, 내가 넘겨드릴게 해놓고, 넘겨드릴 거 말해놓고 신탁 재산을 누군가에게 팔아먹어버렸어. 자, 그럼 수탁자가 지금 정부에게 준다는 이야기인가, 안 주고 다른 데로 빼돌렸다는 이야기인가? 빼돌렸다. 빼돌리면 납세 의무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빼돌려도 세무서 직원은 핑 돈다, 안 돈다? 세무서 직원이 미쳐버린다, 안 미친다? 그렇죠. 안 미친다 그래서 납세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세상에 미친다, 안 미친다, 이런 걸 법에다 써놓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납세 의무는 그대로 인정한다, 존속한다, 이 소리예요. 납세 의무는 그대로 존속하는 게, 네가 아무리 빼돌려도 우리가 핑 돌아버리지 않으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냥 내놔라, 다른 데 빼돌릴 생각하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은 그냥 봐도 되고, 이제 5번을 봐보죠.
자, 5번. 수탁자가 들고 있는데 관리하다 보니까 돈이 좀 필요해. 그래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물건에다가 수탁자 자기 돈을 썼어. 자, 자기 돈을. 그럼 이제 이 돈은 위탁자의 재산에다가 수탁자가 자기 개인 돈을 지불했으니까 정부가 그걸 뺏어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정부 너 이거 가져갈 때 위탁자가 아니라 내가 이 물건에다 쓴 돈이 있으니까 그거 내놔라 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있어요. 내놓으라. 자, 그게 말이에요. 자, 요 수탁자는 신탁 재산의 보존 및 개장을 위해서 신탁 재산을 위해서 지출한 필요비든 유익비든 우선 변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 내가 쓴 돈 내놓고 이거 뺏어가라, 이거 너 가져가려면 내가 쓴 돈 내놔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여기를 있다를 없다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 그렇게 안 써요. 유익비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권한이 있지만 필요비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권한이 없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쓸 거예요. 근데 출제위원들은 그렇게 안 쓰고 둘 다 없다 이렇게 써요. 조금 더 단순하게. 저는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어떻게 하면 틀리게 만들까? 거의 연습을 하는데, 근데 출제를 이틀이나 3일에 걸쳐서 출제하다 보니까 그런 걸 신경을 못 써요. 바로 만들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문제를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42번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걸 지문으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어떻게 연결된가? 자, 신탁 재산의 위탁자가, 자, 이제 위탁자가 쭉 보니까 체납을 했네. 자, 위탁자가 체납했어. 그러면 원래 물건 주인이 체납했다는 이야기인가? 보관한 사람이 체납했다는 이야기인가? 주인이. 자, 그 신탁 재산의 원래 주인이 체납을 해서 그 위탁자의 재산을 털어도 부족하면 누가 들고 있는, 수탁자가 들고 있는 재산까지 정부가 뺏어간다 못 뺏어간다? 뺏어간다. 자, 해결했죠. 이제 요 의미를 해석을 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수탁자에게 야, 네가 들고 있는 거 내놔라 이렇게 했어. 그런데 그 신탁 재산을 누군가에게 팔아버렸네. 팔아버려도 납세 의무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 그랬으니까 안 돼요. 예?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세무서 누구한테 팔아버렸다 세무서 지금 핑 돌아버리고 미쳐버린 게 아니란 이야기. 안 미친다 이러면 돼. 납세 의무는 소멸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그다음 이제 세 번째, 그럼 수탁자가 이제 다른 수탁자에게 재산을 넘겼어. 그럼 수탁자가 다른 수탁자에게 재산을 넘겨도 새로운 수탁자는 이미 앞에 수탁자에게 했던 행위를 그대로 뭐 하면 되고? 승계. 그대로 이어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승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의 수탁자에게 있었던 것은 그 다음 수탁자에게 승계되니까 그대로 앞에 수탁자에게 했던 행위를 그대로 또 뭐 하면 되고? 승계.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5번은 수탁자가 신탁 재산의 보존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 있으면 유익비든 필요비든 모두 우선 변제를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모두 받는 거예요. 모두. 필요비든 유익비든 무조건 둘 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이 문제 한 문제가 신탁 재산하고 관련된 모든 종합 문제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제 의제 납세 문제로 가보죠. 의제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신고를 하지 않았네. 자, 여기서 신고 안 했다는 이야기는 공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같다, 다르다? 자, 달랐을 때는 원칙은 누구에게 물려야 되는데? 사실 확인이 안 되면 공부상. 그런데 여기서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신고를 과세 기준으로부터 며칠 안에 15일 안에 신고를 안 하니까 정부는 사실 소유자를 모르겠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사실 소유자를 모르니까 누구에게? 공부상. 그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사실 소유자를 알 수 없으니까 공부상으로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도 공부상에는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돼 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종중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종중 거고 공부상은 내 걸로 돼 있어. 그럼 그 사람 걸로 돼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소유자를 모르니까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신고해라. 며칠 안에? 15일 안에 신고해라. 그런데
만약에 공부상의 소유자가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누구에게 물린다? 공부상 소유자. 언제나 사실과 공부가 둘이가 딱 부딪히면 공부상의 소유자가 15일 안에 신고해야 되는데 안 해버렸어. 그럼 사실 소유자를 모르겠네? 그럼 정부는 누구에게? 공부상 소유자에게 물리겠습니다. 이러면 돼. 그다음 이제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게 바로 이거. 작년 시험에 나왔던 여기 두 줄 나왔어요. 여기서 두 줄이 나왔는데 올해 시험 문제 나오면 이제 파산이에요. 파산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파산 선고 처분을 했는데 봤더니요. 파산 종결까지 파산 재단에 아직 남아있네. 지금 파산 신청해가지고 파산 종결이 됐는데도 법원에서 이걸 누군가에게 팔지 않고 아직도 법원에 가지고 있어. 그럼 법원이 가지고 있으니까 소유자가 바뀌었는가? 옛날 주인 그대로인가? 그렇죠. 옛날 주인 그대로죠. 옛날 주인 그대로니까 누구에게 물린다? 공부상 소유자에게 물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혹시라도 문제에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이지만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는 경우가 있다. 오, 맞았어요.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실제 주인에게 물리는 게 맞는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네, 맞아요 이러셔야 돼요. 자, 동그라미 2번 이제 상속이네요. 여기서 이제 틀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엄청 많이 틀리시네요. 상속 재산이 있으면 이제 먼저 취득세를 생각하세요. 내가 상속을 받으면은 취득세는 누구에게 물려라 그랬는가? 상속인 두 글자. 각자. 상속인 모두 각자에게 물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속인 각자는 혼자 책임인가? 연대 책임인가? 연대 책임이에요. 그건 연대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 상속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상속인 각자에게 물리는가요? 아니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물리는가? 한 사람. 자, 이게 올해 그 7월 달에 6월인가? 6월 말에서 7월 사이에 구급 공무원 시험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상속 재산을 답으로 출제했어요. 그러면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를 상속 재산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바꿔서 문제를 출제했어요. 언제나 먼저 취득세를 먼저 생각하세요. 취득세는 상속인 각자, 재산세는 상속인 한 명. 자, 한 명을 찾을 때 순서를 이제 잘 잡아야 돼요. 한 명을 찾을 때 순서가 제1번 그렇죠. 등기. 자, 제일 먼저 찾을 때요. 등기한 상속인을 찾아야 돼. 그런데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네.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두 번째로 누구를 찾고 상속인 중에서 신고. 자, 신고한 상속인을 찾는데 신고도 안 돼 있네. 등기도 안 돼 있고 신고도 안 돼 있으면 상속인들 중에서 한 명을 지목을 해. 지읒자 생각하면 돼. 지목에서 주된. 자, 그때 안 되면 이제 세 번째로 주된 상속자로 가는 거예요. 정부가 지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목을 할 때는 법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지목을 하는데 그 1번이 지분율이 높은 자, 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람. 그런데 만약에 지분이 똑같아 버리면 나이가 많은 사람. 근데 시험 볼 때 나이가 적은 사람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예? 그냥 출제위원님, 주된 상속인은 지분이 제일 높은 사람, 이게 지분이 제일 높은 사람이 확인이 안 되면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그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이런 식으로. 근데 바꿔가지고 나이가 제일 적은 사람 이렇게 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첫 번째가 등기, 신고, 지분율이 높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이렇게 순서대로 쭉 잡아가시면 돼요.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는데 이 함정을 찾아내시면 좋은데 잘 못 찾으시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서 연부 매매 계약은 국가 등과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국가하고 국가의 물건을 내가 국가 것을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국가 것을 무상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여기서 무상.
국가의 물건을 내가 공짜로 쓰면 무상으로 쓰는 사람에게 너 재산세 내놔라. 그럼 무상으로 쓰는 사람을 매수계약자라고 그래요. 시험 볼 때는 여기를 매수의 반대는 매도. 그럼 시험 볼 때는 매도계약자 이렇게 써놔요. 매도계약자는 국가예요. 국가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과세다 비과세다? 비과세. 국가는 비과세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수 계약자에게 너 그냥 공짜로 써라. 공짜로 쓰되 뭐라도 내놓고 써라. 재산세라도 내놓고 공짜로 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쓸 때는 매수 계약자 당신에게 재산세를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보충 한번 잠깐 봐볼래요? 이제 국가가 아니라 일반 법인이 있어. 자, 그러면 우리 법인하고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법인과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때는 누구에게 세금을 물린다? 그때는 법인에게 물리는 거예요. 매수계약자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 요즘 이런 게 판례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출제를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이런 걸 문제 냈을 때 그냥 습관적으로 연부 매매 계약 무상하면 무조건 매수계약자라고 답을 딱 찾아버리는데 일반 개인이나 법인의 물건을 내가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더라도 그래도 세금은 누구에게 물리는 거고 그 법인 국가가 아니니까 국가 걸 내가 공짜로 쓰면 매수계약자가 내지만 일반 법인 것을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무상으로 사용했을 때는 그래도 세금은 누구에게 물리는 거고 법인 원래 주인인 법인이 내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4번은 이거 취득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취득세에서 우리 환지를 받았을 때 구획정리하면서 환지를 받았을 때 취득세는 누구에게 세금 물려라 그랬는가? 조합원. 그런데 채비지나 보류지로 지정이 된 것은 사업시행자. 그럼 여기도 똑같네. 채비지나 보류지는 원래 이거는 땅 주인이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로 준 것이기 때문에 세금은 사업시행자를 납세 의무자로. 이거 5번 틀리시면 안 돼요. 5번을 이건 많이 틀리시는데 5번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그럼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야기는 실제 주인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공부상 주인 모른다. 소유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공부상도 사실도 다 모르니까 지금 뭐 한 사람에게 물린다? 사용한 사람에게 물린다. 이 사람에게 물린다. 귀속이 불분명하다 해서 사실 소유자를 모르니까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물리겠다 이렇게 나오면 공부상의 소유자도 모르는데 이렇게 얼른 생각해야 돼. 소유자를 아무도 사실 소유자 공부상의 소유는 누군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누구에게는 물릴 수 있다. 사용자에게는 물릴 수 있다. 외국인 소유의 물건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오면 세금은 수입하는 자. 그럼 취득세도 수입하는 자, 재산세도 수입하는 자 이렇게 잡으시면 돼. 그럼 납세 문제 다 끝났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다시 한번 반대로 이제 연결해 볼게요. 16번부터 가보죠. 상속이 개시됐어요. 자, 상속이 개시라는 멘트가 딱 나오는 순간 제일 먼저 찾는 게 등기. 등기부터 찾으세요. 다른 거 찾으면 안 돼요. 자, 등기를 찾아봤더니 이행되지 않았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신고. 신고를 찾아봤더니 신고도 안 했네. 등기도 안 해놓고 신고도 안 해놨으면 정부 세무공무원이 그 사람 중에 지목. 그러면 지읒자 들어가는 거. 주된 상속인. 주된 상속자. 이렇게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탁.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원래 주인은 누구니까? 위탁자. 그럼 위탁자. 됐네. 이제 앞에 국가인가 법인인가 잘 보세요. 국가의 물건을 제가 무상으로 쓰고 있으면 국가 걸 공짜로 쓰고 있으면은 국가가 세금을 물어라. 무상으로 사용한 자가 물어라. 무상으로 사용한 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을 매수계약자를 납세 의무자로. 만약에 여기가 법인이라고 봐.
법인의 물건을, 법인의 토지를 내가 무상으로 쓰고 있으면 그때는 누가? 그렇죠. 그때는 법인이에요. 국가가 아니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것을 무상으로 쓰면 매수계약자가 되는데 일반 법인 것을 내가 공짜로 쓰면 그 법인을 납세 의무자로 해주시면 돼요. 자, 4번.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사실 소유자가 종중소유물 신고하지 않았어. 그럼 종중거라는 걸 신고 안 했으니까 실제 주인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르면 공부상 소유자. 여기도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됐는데 사실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 소유자를 모르니까 그때는 누구에게? 무슨 사용자요? 매매 등의 소유, 여기서 소유에 귀속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소유권이 불가능.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그럼 공부상의 소유자가 누군지는 안다는 소리예요. 아는데 사실 소유자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누구에게? 그렇죠. 공부상의 소유자. 공부상 소유자. 이제 17번. 이제 여기 나왔네요.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잖아. 소유에 대한 소유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소유는 다 빼고 사용자. 그때는 사용자. 사실 소유자, 공부상의 소유자 아무도 모르니까 사용자. 외국인 앞에 딱 나오는 순간 무조건 수입하는 자. 국가 것을 무상으로 쓰고 있으면 국가가 아니라 매수계약자. 매수계약자. 그런데 여기를 국가가 아니라 법인 것을 이렇게 버리면 법인. 이런 식으로. 이제는 완전히 딱 잡을 거예요, 이건. 그다음에 4번. 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요. 그럼 소유자가 달라도 세금 계산을 묶어서 총 세금을 계산해서 무엇의 비율로 나눠주고? 시가. 그렇죠.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서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니까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자, 이제 다시 환지에서 채비지나 보류지는 누구 소유니까? 사업시행자. 그럼 사업시행자를 납세 의무자로. 이제 18번. 똑같은 내용이에요. 주택의 건물과 부수 토지자가 소유자가 다를지라도 건물 소유자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 건물 주인에게 땅까지 세금 물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건물 주인에게 건물에 대한 것만 물려야 되고 땅 주인에게는 땅에 대한 재산세만 물리는데 무엇의 비율로 나눠서?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서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이제 여기는 공유네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전체를 계산해서 무엇의 비율로 나누고? 지분 비율로 나눠가지고 각자에게 물리는데 그 각자의 이름을 지분권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제 3번은 이제 잔금 날짜가 5월 29일에 잔금도 지급하고 등기까지 움직였네. 그럼 5월 29일이니까 6월 1일 전에 움직였다, 후에 움직였다? 전에. 그러면 6월 1일 날 새로운 사람이 주인이다, 옛날 사람이 주인이다? 발음이 좀 이상한 분이 있어요, 또. 아니요. 5월 29일 날 이게 매매가 있었다니까요. 매매 있었으니까 6월 1일 날 소유자는 옛날 사람인가 새로운 사람인가? 왜 자꾸 여기서 새로운 사람이니까 매수인. 새로운 사람. 이 날짜가 개념이 없으면 어떡해요? 중개사 일하실 때 이 날짜 잘못해서 발음 잘못하면 큰일 나요. 쌈나요, 그거. 그래, 계약도 안 돼, 이러면. 자, 그럼 다시. 자, 6월 1일 날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러면 6월 1일에서는 법으로 누구 걸로 한다? 매수인으로 정한다. 그다음에 6월 29일 날 잔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했으면 여기서도 이제 6월 1일 날 소유자를 얼른 따져. 6월 1일 날은 소유자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사람이다, 옛날 사람이다? 옛날 사람이니까
매도인. 그럼 매도인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6월 1일 주인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를 따지시면 돼. 그럼 6월 29일 날 바뀌었으니까 6월 1일 날은 아직 안 바뀌었죠. 아직 안 바뀐 거잖아요. 이렇게. 자, 19번.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된 사실은 종중 거예요. 그런데 신고를 안 했는데 정부가 종중 거라는 거 아는가 모르는가? 몰라. 그런데 종중이라 했으니까 틀렸죠. 이때는 공부상 소유자. 이렇게만 놔준다면 엄청 쉽잖아요. 자, 상속 나오면 먼저 등기가 안 돼 있네. 그러면 신고도 안 돼 있네. 그러면 그러면 됐네요. 주된 상속자. 이렇게 순서. 그 다음에 이제 채비지나 보류지로 정했을 때는 사업시행자. 이제 파산재단에 지금 속해 있는 재산, 파산 종결이 됐는데도 법원에 파산재단에 남아있는 재산은 공부상 소유자. 이제 국가 것을 무상으로요. 국가예요. 법인이 아니에요. 국가 걸 무상으로 쓰고 있으면 매수 계약자. 이거 납세 의무자는 그냥 한 문제 맞출 수 있어요. 그다음 20번 똑같은 거예요. 자, 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요. 그러면 전체 세금을 계산해서 무엇의 비율로 나눠줘라? 시가 표준. 틀렸네요. 면적 비율로 나누면 땅 주인에게 훨씬 불리하니까 안 되고 그거는 가액 비율로, 그것도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서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근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물린다, 각자에게 물린다. 각자에게 물리니까 지분권자. 여기도 틀렸네요. 지분권자. 세 번째, 외국인 나오면 수입하는 자. 맞았네. 국가 거 나왔네요. 국가 것을 무상으로 쓰고 있으면 매수 계약자. 무상으로 받은 자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 있다. 자,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냐? 소유에 대해서 분명하지 아니하다. 그럼 소유니까 사실도 안 되고 공부상도 안 되고 소유는 안 돼. 그럼 끝에 가서는 사용자. 소유자를 모르니까 소유는 들어간 거 딱 X 그어버리고 사용자. 이제 21번. 여기서는 옳은 거 골라봐라 그랬어요. 파산재단에 속한, 아직 파산재단이 가지고 있으니까 공부상 소유자. 종중 소유물 신고를 안 해버렸네. 종중거란 사실을 신고 안 했으면 공부상 소유자. 국가 것을 내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매수 계약자. 소유에 대한 기속이 분명하지 않아 소유가 모르니까 사용자.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어도 원래 주인은 위탁자니까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 이제 납세 의무자하고 관련된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6월 1일 날 소유권이 움직였으면 누구에게? 매수인. 국가 것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매수 계약자. 공부상의 소유자와 이제 이 디귿번에서 이걸 제일 많이 틀리시네요. 사실 소유자와 사용자가 서로 달라. 자, 그러면 사실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르니까 실제 주인이 누군지 안다 모른다? 알잖아요. 자, 사용자하고 지금 이게 세입자고 원래 주인이 있어. 원래 주인이 재산세를 내야 된가요? 세입자가 내야 된가? 원래 주인이에요. 사용한 사람이 낸 게 아니죠. 사실 소유자 알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 이렇게. 채비지로 정했을 때는 종전 소유자가 아니라 사업 시행자. 막스 문제 나오면 꼭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가서 뭘 찾은가요? 뭘 물어봤는가? 봐요. 기억, 니은 했다가 낭패 보는 수가 있어요. 아닌 걸 찾으라 했으니까 디귿, 니을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23번 또 있네요. 또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있네. 이거는 자 1번 같은 경우는
소유권의 변동이 있으면, 소유권의 변동이 있으면은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안에 신고해라. 15일. 자, 신고해야 돼요. 그리고 과세 기준일 발생하였으나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 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산은 공부상 소유자. 일단 신고 안 했으니까. 자, 두 번째, 상속 나오면 등기 안 됐네. 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고. 신고도 안 돼 있으면 주된 상속인 이렇게 순서로 가야 돼요. 네, 종중재산으로서 재산, 종중재산으로 공부상에 개인 등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런데 여기서도요. 15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 그럼 이것도 신고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가? 해야죠. 이 사람이 신고해야죠. 여기서도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신고해야 되겠죠. 신고 안 하면 주된 상속인. 수탁자 명의로 된 것도 수탁자가 신고. 이 사람이 신고해야죠. 그다음에 공부상과 사실상이 다르거나 사실상이 변경돼도 그때도 신고. 누가? 공부상에 등재한 거 사실상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 현황이 변경됐으면 누구에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신고를 이 교재에다는 신고 내용을 안 써놨는데 실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그 바뀐 사람이 이거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고 신고를 해 주셔야 돼. 자, 이 문제는 작년에 기출문제가 15일이라는 요 말이 나와가지고 이걸 특별히 만들어 놓은 문제예요. 한 번만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그냥 원래 그 공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르고 정부가 찾기가 gon란하면은 며칠 안에 신고를 해줘야 된다. 15일 안에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거는 뭐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문제 제4절 과세표준 및 세율로 가보죠. 과세표준 및 세율은 28회부터 기출문제 해찰 한번 볼게요. 28, 29, 30, 31, 32, 34 이렇게 나왔네요. 작년에도 나왔는데 정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써놓은 거예요. 계속 여기 이 표시되어 있는 건 정답으로 나왔던 해차고 나오긴 했는데 정답으로 나오지 않아서 해차 표시가 안 된 것뿐이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제 과세 표준 문제는 어떤 걸 위주로 푸냐면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우리 과세 표준을 뭐 할 때 기준으로 삼는 거 그랬는가? 세액 산출의 기초. 세액 산출. 세금을 계산할 때 가장 기준으로 삼는 거. 자, 그럼 이제 이 과세 표준을 누가 정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내가 하는 신고 납부 방식이 있고 정부가 해주는 보통 징수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원칙만 생각하세요. 취득세는 신고 납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재산세 보통징수, 종합부동산세 원칙은 보통징수, 선택해서 신고 납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다 됐죠? 그럼 이제 재산세는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보통징수. 그럼 재산세는 보통징수인데 그럼 가격을 일일이 지금 시세를 확인해서 재산세를 물리겠던가요? 정부가 정해놓은 금액으로 물리는가? 정해놓은 거. 그러면 이제 정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 가격을 시가 표준에, 국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을 누가 시가 인정액이라고 그래요. 그걸 시가 인정액 지방세에나 쓰는 용어지. 자, 다시 지방세에서는 시가 표준액이라고 쓰고 국세에서는 똑같이 쓰면 구별이 안 되니까 국세에서는 기준시가. 내용물은 똑같아요. 안에 있는 건 똑같은데 똑같은 걸.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했잖아요. 집에 있는 아드님을 엄마가 부를 때는 우리 꿀똥이, 아빠가 부를 때는 야. 똑같은 아들을 부를 때 똑같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똑같은 걸 부를 때 지방세는 시가 표준액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국세에서는 기준시가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럼 이제 재산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인가? 시가 표준액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가 표준액으로 갑니다. 그럼 이 시가 표준액으로 해서
재산세 금액을 계산할 때 종부세하고 약간 다르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재산세는 이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의 소유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서 재산세 금액이 달라진다, 똑같다. 재산세는 이 물건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 똑같다. 똑같아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그 주택이 개인 소유냐 법인 소유냐에 따라서 금액이 똑같다,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작년 종부세에서 문제를 냈어요. 그럼 올해는 재산세 쪽으로 문제가 돌아와요, 그걸. 그럼 재산세, 네, 만약에 건물이나 토지나 주택에 대한 소유자가 개인 소유일 때와 법인 소유일 때 재산세 과세 표준이 상이할 수 있다. 그럼 그건 틀렸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이에요. 개인, 법인 소유에 관계없이 무엇으로만? 시가 표준액으로만 계산합니다. 재산세는 개인 소유든 법인 소유든 똑같아. 금액은 똑같아. 그런데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만약에 주택이라 예를 들어 볼게요. 주택만. 종부세 주택만 차이 있어요. 토지는 차이 없어요. 주택이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개인이고 1세대 1주택이면 금액을 다 더해서 얼마를 빼고 계산하고 12억을 빼고 계산하고 1세대 2주택 이상이면 9억을 빼고 계산하고 법인이면 빼요. 0을 빼요. 0을 빼는 거, 안 빼는 게 아니라 0을 빼는 거예요. 0을 빼고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일 때하고 개인일 때 종합부동산세 주택에 대해서는 금액이 같다,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어. 그런데 재산세는 개인 소유든 법인 소유든 관계없이 과세 표준이 달라진다, 똑같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무엇으로만 계산하니까? 시가 표준액으로만 계산하니까. 작년에 이걸 종부세에서 냈던 걸 올해 재산세 쪽으로 살짝 틀 수도 있으니까 생각을 꼭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됐어, 이제.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건물을 지금 오늘 김포시 건물인데 제가 이 건물을 샀어. 그래서 이 건물을 사가지고 정부가 자기들이 얼마에 저한테 팔았는지 알아. 그러면 그게 그 거래된 게 실제 사실 가격이야. 그러면 사실 가격과 시가 표준액을 비교해서 재산세를 물린다, 시가 표준액으로만 물린다. 시가 표준. 절대로 사실과 확인 안 돼요. 사실상 가격이 확인되더라도 그래도 뭘로만 계산한다? 시가 표준액이다. 그럼 이제 기준을 딱 세우셔야 돼요. 재산세 과세 표준은 무조건 뭘로만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법인이 소유하든 개인이 소유하든 사실가격 확인되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시가 표준액으로만 한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으로 정부가 계산해서 재산세를 내라가면 재산세 고지서가 집에 날라오는 순간 계산도 안 해보고 고지서만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너무 많아요. 세금이 너무 많아요. 이러죠. 세금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정부한테 우리 뭐라 하는가? 좀 깎아주세요. 그러죠. 근데 좋게 깎아주세요. 그런가? 막 협박하는가? 협박하죠. 막 달라들죠. 그럼 정부는 깎아줘야 돼. 그래서 지금 너무 정부가 봤을 때 시가 표준액이 너무 급하게 올렸더란 얘기. 너무 급하게 올리다 보니까 이건 공정하지 못해. 그래서 시장에서 공정한 비율을 곱하는 거예요. 공정한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 공정하게 곱하게 하겠다는 얘기. 공정하게. 얼마나 공정한지 정부가 진짜로 공정하게 했어요. 진짜 공정해요.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는 시가 표준액에다가 70%를 곱해. 자, 70이 여기가 70이라고 예를 들어봐. 그러면 양쪽으로 공정하게, 양쪽으로 정확하게 공정하게 하려면 균형이 70이 균형이 맞으려면 50에서 90. 이래야 공정하죠. 정중앙에 딱 맞잖아요. 자, 건축물도 70. 그럼 이것도 50에서 90. 주택은 60. 그럼 정중앙이 60이 되려면 양쪽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가 40에서 80. 이래야 공정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중앙이 아주 공정하게 해놨어, 지금. 그래서 토지와 건축물은 몇 프로? 70%. 주택은 60%. 꼭 암기하셔야 돼, 이거는.
여기는 이 부분은 과세 표준에서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면 이 공정시장 가액비율 여기를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70%, 건축물 70%, 주택 60%. 단 여기서 주택은 1세대 1주택인 경우는 예외가 인정이 돼요. 1세대 1주택인 경우는 예외가 인정이 되는데 여기 있네. 자, 1세대 1주택자만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은 30에서 70%예요. 그러면 30에서 70이니까 중앙에 공정하려면 몇 프로가 되는가? 50인가요? 그런데 50이 안 돼. 이것보다 낮아. 그래서 3억 이하인 경우는 3 들어간 43%, 43, 끝에 3. 그 다음에 3억 초과 6억 이하는 여기서부터 1씩 올라가. 44. 6억을 초과할 때는 45.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으셨어요. 법을 작년 걸 그대로 올해 똑같이 쓸란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는 한시적으로 쓰는 거예요. 매년 한시적으로 나온 거냐. 내년에 가서 1세대 1주택 이거 비율 없애버리면 세금이 갑자기 올라가 버려요. 다시. 그래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1세대 1주택과 1세대 2주택 이상일 때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다르다는 거. 자, 다시. 그럼 1세대 2주택이었을 때는 몇 프로? 60%. 2주택이 넘어가면 60%. 1세대 1주택이면서 3억 안 되면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이 넘어가면 45. 자, 여기서 이제 함정. 이 1세대 1주택 중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1세대 1주택에 60%보다 낮은 율이 적용되는 것은 시가표준에 9억이 넘으면 1세대 1주택에 44, 43, 45를 적용한다 못한다? 방금 초과하는 주택이라고 했지. 언제 뒤에가 얼마 초과란 말 어디까지 끊어놓은 거예요? 끊었다 안 끊었다? 자, 그러면 6억을 초과하니까 6억을 초과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까지? 끝까지 얼마인지 안다 모른다. 그러면 9억이 넘어도 적용은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9억이 넘는 1세대 1주택일지라도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1세대 1주택이면 45%를 적용하는 거예요. 60%가 아니에요. 문제에서 1세대 1주택자 중에 시가표준에 9억이 초과된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60%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X 해야 되는데 많은 수험생들은 네 그럴 거예요. 본인 생각에 그럴 거예요. 그래. 그러면 출제했던 분들이 채점하면서 씩 웃어. 이거 잘 걸렸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할 거 3억 이하는 43, 3억에서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 6억 초과니까 거기서 9억까지 끊는다 안 끊는다? 안 끊는다. 9억이 넘어도 특혜를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주택에 과세표준 상한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과세표준 상한은 왜 나왔냐면 이 시가표준액을 지금 일반 우리 시세에 60에서 70% 선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정부가 지금 90%까지 올리려고 그래. 시세 90%까지 시가표준액을 끌어올리려고 그래. 그럼 90%까지 올라가면 세금이 가만히 있겠는 건 막 뛰는가요? 막 뛰죠. 그렇게 올리려고 사전 준비하면서 과세표준 상한제를 도입한 거예요. 지금 70에서 갑자기 80, 90까지 뛰어도 직전 대비 5% 상한만 적용해서 더 이상은 세금 안 물리겠다. 너무 급등하게 올라가도 우리는 얼마 정도까지만 과세표준 상한제를 둬가지고 세금을 조절하겠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27년부터 연차적으로 조정이 돼. 이게 지금은 조정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에서는 그냥 과세표준은 너무 과세표준이 급등을 하더라도 이제 정부가 조절은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래서 과세표준 상한제를 적용해서 재산세를 갑자기 올려버린다? 차근차근 올리겠다. 차근차근 올려가지고 재산세를 물릴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사전 작업해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안 온다 했잖아. 2027년이라고 했잖아요. 아직 한참 멀었어요. 한참. 예? 그러니까 그때 가서도 이게 없어질지도 몰라요. 법은 그때그때마다 막 바뀌니까. 자, 이제 25번부터 문제 가보죠. 옳은 것 찾아라 그랬어요. 토지. 자, 토지란 말이 딱 나오는 순간 토지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70. 오, 틀렸네 이거. 주택인데 1세대 1주택은 아니에요. 아니니까 60. 오, 이건 맞았네. 자, 3번 건축물. 건축물에 대한 시가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가 아니라 곱하기 몇 프로? 70%. 반드시 곱하기 하죠. 70%. 3박은 공정시장 가액비율 곱하기 할 필요 없다. 이거 안 돼요. 그 다음에 항공기도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기 할 필요 없다. 자, 이렇게 가면 돼. 그래서 언제나 과세표준 문제는 언제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거 요거 하나,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는데 토지, 건축물, 주택은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다. 대신에 토지와 건물은 70%, 주택은 60%. 26번. 자, 토지와 건축물과 주택에 대해서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사실 가격이 확인되더라도 사실 가격으로 재산세 물린다, 못 물린다? 절대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재산세는 뭘로만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만 계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시가, 사실 가격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3번. 건축물 나오면 공정시장 가액비율 70%. 토지 공정시장 가액비율 70%. 자, 주택은 60%. 자, 60%. 60%인데 60%가 공정하게 되려면 양쪽 사이드가 중앙에 60이 나오려면 몇 프로에서 몇 프로? 40에서 80. 이렇게 해요. 이렇게 범위가 딱 나오면 이 범위가 나오면 주택이 60이니까 정중앙에다 60을 딱 세워놓고 양쪽의 균형을 이렇게 맞춰. 양쪽의 균형을 맞추니까 여기가 40에서 80. 만약에 토지다. 그럼 70이 균형이니까 여기가 70이니까 양쪽 균형은 50에서 90. 이걸 얼른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정중앙이 공정하니까 70, 70, 60 해놓고 양쪽에 50, 90이든지 40, 80 이렇게 잡아가시면 돼요. 이제 세율. 이번에 세율인데 이 세율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죠.